자, 오늘 환경한림원 행사를 허탁 환경한림원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한림원 제4대 회장 허탁입니다. 제가 회장으로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이렇게 많은 회원님들을 직접 뵙고 제58차 환경 리더스 포럼과 한림원 행사를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김명자 이사장님과 그리고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장소로 오고 있는 중이시라 하십니다. 강연 후 바로 출국을 해야 하는 바쁜 일정 중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오늘의 기조 강연이 환경한림원과 우리 회원님들께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공사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셔서 축사를 해주시는 한국환경공단의 안병옥 이사장님과 한국환경연구원의 이창훈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환경한림원 남궁은 2대 회장님과 그리고 잠시 후에 도착 예정인 이규영 3대 회장님, 그리고 유용숙 전 환경부 장관님과 선배 원로 회원님을 비롯한 여기 참석하신 모든 회원님들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한림원의 새 식구가 되시는 신입 회원님들 환영합니다. 이번 제58차 환경 리더스 포럼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의 제6차 평가 보고서와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오늘의 토론과 발제를 모셨습니다. 발제를 해주시는 한국환경연구원의 최열아 박사님과 녹색기술센터의 오채훈 박사님, 그리고 자장으로 모든 토론을 이끌어 주실 서울대 윤재용 교수님, 패널로 참여해 주신 숙명여대 유승직 교수님, 고려대 이미애 교수님, 대한상공회의소 이시영 과장님, 국립환경과학원 정은혜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를 비롯한 전제미문의 환경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에 대한 논의가 열풍처럼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지난 4월에 8년 만에 승인된 IPCC의 6차 평가 보고서 중에 제3실무 그룹 보고서는 지구 온도 1.5도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수준까지 감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저탄소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포럼에서는 IPCC 6차 평가 보고서의 의미를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혁신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환경 보호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 분야의 리더이신 회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역량이 필요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와 진행을 책임지고 수고해 주신 조영성 학술위원회 위원장님과 학술위원회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사무국의 안현순 관사님과 묵묵히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회원님들이 오늘의 행사를 끝까지 함께 하셔서 반가운 만남과 교류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연구원 이창훈 원장입니다. 사실 그 새까만 새까만득한 후배가 저기 여러 선배님들 모시고 이렇게 환영의 말씀, 축사의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송구스럽지만은 정해진 순서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후 변화에 대한 현재의 지식을 담은 집대성한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경한림원 회원님들께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아직 참석하시진 않았지만은 바쁘신 중에도 정말 귀한 시간을 내어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흔쾌히 저희 패널 토의 자장을 맡아주신 저희 연구원 전임 원장님이신 윤재영 서울대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KEI 최혜라 박사님, 그리고 오채훈 녹색기술센터 박사님을 비롯한 토론자님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신정부 출범에 맞춰서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한국환경한림원 김명자 이사장님, 그리고 허탁 회장님, 조용성 학술위원장님과 실무진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후배로 잠깐 여기서 말씀드리니까 조금 목소리가 떨리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후변화를 연구를 해왔지만은 IPCC 보고서에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담론을 이끌어온 힘이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이 현재의 기후변화에 명백하다는 것을 밝히는데 IPCC는 1차 보고서에서부터 6차 보고서까지 30여 년간 인류의 과학 지식을 쌓아 올려왔습니다. 특히 2018년 우리나라 송도에서 열린 IPCC 총회에서 승인된 IPCC 1.5도씨 특별 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 이내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2050년 전후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 허탁 회장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 4월 발간된 IPCC 제3 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은 현재의 정책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를 가지고서도 1.5도 목표 달성은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정책으로는, 그러니까 2020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는 21세기 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3.2도씨까지 올라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 2030년 감축 목표 또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모두 달성하더라도 21세기 말에는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8도씨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1.5도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 배출량을 허탁 회장님 말씀해 주셨죠. 2019년 배출량에 대비해서 43% 감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현재 발표된 NDC 2030년 감축 목표에 따르면은 2018년 대비 40% 감축입니다. 2019년 대비해서는 37.8% 감축이라서 이 목표 달성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IPCC의 6차 평가 보고서,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제3 실무그룹 보고서의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신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수립과 이행에 시사점을 주고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안병옥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환경한림원 김명자 이사장님과 허탁 회장님, 그리고 지금 막 도착하셨는데요. 남궁은 전임 회장님과 이규용 전임 회장님, 그리고 유영숙 전 장관님을 비롯해서 한국환경한림원 선배 동료 환경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막 도착하셨는데요. 제가 2년간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위원장님으로 모시고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지금도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시면서 많은 능력과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조 강연을 하시게 됐는데 그 강연을 듣게 된 것도 저로서는 정말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파리협정이 타결된 지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께서 재임 중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또 큰 역할을 하신 일이 있다면 우리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설정한 것과 함께 파리협정 타결을 통해서 우리 국제사회가 선진국과 개도국 가리지 않고 유니버설하게 기후 대응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구조적인 틀을 만든 그 일이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리협정에서는 1.5도시와 2도시라는 이 두 개의 정량적인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그 연원을 따져보면은 2013년 IPCC 제5차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탄소 예산, 카본 버짓이라는 개념이 이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된 이후로 그 개념에 입각해서 우리 글로벌한 차원에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2도시보다 훨씬 아래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1.5도시 이하로 억제해야 된다는 그러한 목표가 설정이 됐고 거기에 우리 국제사회가 합의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제6차 보고서는 파리협정 타결 이후에 처음으로 수행하게 돼 있는 국제사회의 이행 점검이죠. 글로벌 스톡테이킹이라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핵심 내용을 보면은 명확합니다. 파리협정 이후에 우리가 설정했던 목표를 지금 우리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작년에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있었던 캅을 통해서 합의된 합의문에서도 올해에는 부족한 그런 부분을 더 채워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줄이겠다는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과감한 목표이죠. 13.7%를 상향한 과감한 목표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정말 도전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만큼 저희 한국환경공단의 어깨도 매우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이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기업들의 탄소 중립의 기술 지원과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산업 부분에서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기후변화 대응기금 운용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라는 매우 중요한 제도의 운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은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더더욱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선배 동료 환경인들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저희 공단이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진행을 맡은 서울대학교 윤재윤 교수입니다. 오늘 환경한림원 우리 58차 환경 리더스 포럼이 워낙 오래간만에 대면 미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아주
즐거운 만남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IPCC 6차 보고서의 의미와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두 분의 발제자를 모셨습니다. 두 분의 발제자의 발표를 듣고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시간 정도 시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금 지연된 관계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제자로 우리 한국환경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으로 계신 우리 최열아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KI의 최열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저 여기서 할게요. 안 보여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6차 보고서가 새로 발간이 됐는데 그중에 워킹그룹 2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킹그룹 2의 주요 내용은 임팩트, 어댑테이션 앤 벌러너빌리티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하는가가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와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이제 알려주신 시간보다 좀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핵심만을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PCC 보고서가 6차 보고서가 나왔는데 1차부터 이제 5차에 걸친 보고서와 이번에 나온 6차 보고서가 뭐가 다른지 아마 그간의 보고서들은 이런저런 경로로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차 보고서에서 새롭게 발견된 것이 무엇이냐,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추럴 시스템의 트랜스포메이션 외에도 사회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냥 이렇게 하던 대로 점진적인 게 아니라 완전 전면 개편을 해야 된다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시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에도 여러 가지 정책 목표들이 있고 지금은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아까 반기문 사무총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적응과 같이 가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미세먼지 등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정책 간의 시너지를 고려를 해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야 한다. 그러려면 여기에는 여러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그런 지금까지는 경제적이나 물리적이나 자연 환경에 대한만 영향 분석에 초점을 맞춰 있었다면 좀 더 가치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나무를 바라보지 않고 이것의 미래 가치, 지구에서의 가치, 사회 환경 시스템 안에서의 가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내추럴 클라이밋 시스템, 그다음에 생태계, 그다음에 휴먼 소사이어티 이 간에 그러려면 인터랙션을 다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커다란 시스템의 관점에서 어댑테이션과 미티게이션의 링크를 추구하는 시너지를 고려하며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로 가야 한다. 이게 이제 6차 보고서를 몇 줄로 요약한다면 새롭게 이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사항들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것도 이제 가장 이제 새로운 게 무엇이냐 관점으로 이제 좀 더 풀어본 건데요. 다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영향은 이미 일어나고 있고 기대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단기간에 기후변화 위험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온도가 증가하면서 더 이제 우리가 1.5도씨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전에 2도씨에서 되돌릴 수 없는 irreversible 임팩트 때문에 지금 빨리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더라도 더 원래의 시스템으로 되돌릴 수 없는 영향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빨리 행동을 해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분쟁이나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그 취약성을 더 강조시킬 거고, 그러기 위해서 그 적응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미 많은 적응 옵션들이, 적응 기술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우리가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윈도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빨리 그 액션을 취해야 하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차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모든 개념을 통틀어 보면 이게 클라이밋 리질리언트 디벨롭먼트라는 것을 하는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클라이밋 체인지를 할 수 있는 여러 전략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사회도 그렇고 다 감축, 2050 탄소 중립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뭐 폭염도 일어났고 폭우도 일어났고 많은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고려를 해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모든 노력들은 지금 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미 많은 지역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벌써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CC 6차 보고서의 키 파인딩을 이제 그 가장 그 크게 종합을 하면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사회 경제 시스템과 안에서의 이제 기후 변화를 다 연관돼서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사용할 때 RCP 시나리오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SRES 시나리오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RCP 시나리오라는 걸 사용하고, 지금은 SSP 시나리오를 사용을 하는데요. SRES 시나리오는 그야말로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 활동을 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하면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고, 그러면 그 기온 상승이 얼마나 돼서 임팩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순차적으로 봐서 이렇게 토막토막 뭐 단면적인 면만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5차 보고서에서 RCP 시나리오를 하면서, RCP 시나리오 체계에서는 이제 그 농도를 정해놓고, 그 RCP의 그 약자가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농도를 정해놓고 그 농도에 이르는 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다가 다 포집할 수도 있고, 아예 안 배출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여러 경로를 살펴보는 노력을 시작했다가, 이제 6차 보고서에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는 그 사회 경제의 자연 환경 시스템 안에서의 그 여러 가지 상호작용, 거기서의 가장 시너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때문에 SSP 시나리오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Shared Social Economic Pathway, Development Pathway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사회 경제가 발전을 하는 경로에 따라서 적응이 더 이제 이미 그 발전 경로를 굉장히 지속 가능하게 가져간다면 적응에 대한 그 챌린지가 좀 더 낮을 수도 있고, 우리가 추가적인 그 감축 노력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CC 6차 보고서의 그 SPM은 A, B, C, D, 그래서 네 가지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후와 인간 시스템, 생태계, 상호작용의 고려가 필요하다. B에서는 미래의 영향과 위험에서 우리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가 인간과 자연에 미친 영향 및 취약성의 수준, 또 미래의 리스크, 이것에 대한 이제 그 과학적 근거를 지역별, 부문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6차 보고서에는 그간 고려되지 않았던 모성과 유아 건강, 정신 건강에 대한 영향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PMC에서는 이제 어떻게 적응을 활성화를 할 것인가, 에 대해서 그 미래에서는 그럼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그 오적응을 막을 수 있고 적응 방법의 활성화 조건에 대한 이제 과학적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짚고 있는 것은 현재의 적응 정책들은 굉장히 단기적인, 앞에만 뭐 앞으로 한 10년, 20년 이렇게만 바라보고 단기적 위험 감축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했듯이 생각보다 더 빨리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상당 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보고 이런 사회 기반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져야 할 거고요. SEPMD에서는 기후 탄력적 개발, 그래서 Climate Resilient Development는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 지속가능 발전을 공동 목표로 하는 기후 탄력적 개발 경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라 이제 같은 것을 보고 가장 이제 최적화하는 그런 정책 믹스를 개발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그 윈도우라는 이야기를, 액션을 할 수 있는 윈도우라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향후 앞으로 10년간에 우리 사회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뭐 클라이밋 리질리언트 사회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빙하가 녹는다든가 이걸 다시 얼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리버서블 임팩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윈도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이것들은 이제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정리를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적응의 가장 이제 중요한 원칙들을 또 제시를 하고 있는데,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그다음에 정의로운 적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의는 여기서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분배의 정의, 절차적 정의, 인지적 정의. 그러니까 분배는 국가, 세대, 뭐 개인 이런 분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사결정이 이제 그 잘 공동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인지적 정의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그런 사회 관점의 개입에 대한 공정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르는 클라이밋 리질리언트 디벨롭먼트에 가는 길, 패스웨이를 또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적응을 하거나 오적응을 하거나 이럴 때에 비해서 클라이밋 리질리언트 디벨롭먼트로 가는 패스웨이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회복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는 그런 그 패스웨이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를 위한 활동들은 거버넌스, 재정, 지식, 역량 구축, 기술, 촉진 조건 등에 의해서 가능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NB에서는 이제 이미 관측된 또는 예측된 이제 기후변화 영향과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많은 그 시스템들이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이미 관측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영향들이 일어날 것으로 그 각각 부문별로 어떤 영향이 어느 곳에서 지역별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 이러한 그 기후변화 영향들은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특히 아까 그 생태계 시스템의 이제 비가역적 변화, 종이 멸종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이제 그 기후변화 영향은 식량이나 물 안보를 포함해서 이제 SDG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고, 또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으로 인간의 신체 건강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뭐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미칠 수 있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각각 지역별로 그 여러 시나리오별로 기후변화가 진행이 된다면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고, 그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각 위원별로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여기에서는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리스크가 더 빨리 다가오고 더 위험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역별로 리스크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키 리스크를 이와 같이 가장 앞으로 중요한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좀 전에 강조했던 그 어댑테이션과 미티게이션의 시너지, 그래서 어떠한 대책들이 시너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가장 이제 많은 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클라이밋 리질리언트 디벨롭먼트를 할 것이냐 된 거고, 그래서 종합적이고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대응은 적응과 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로 만들고, 그런 이제 서로 간의 그 컨플릭트나 상충을 트레이드오프를 완화하고 시너지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을 짧게 잘 요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IPCC 6자 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워킹그룹 1은 기후 과학을 얘기하고, 지금 방금 최열아 박사님이 말씀하신
워킹그룹 2는 기후 적응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사회 체계를 고려하고 아주 종합적 접근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이제 그 온실가스 감축 파트인데, 온실가스 감축 파트는 우리 그 녹색기술센터의 오채은 박사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채은 책임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제58차 환경 리더스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환경 한림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사항은 IPCC 제6차 보고서 실무그룹 3 완화 보고서에서 정책 입안자를 위한 요약 SPM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PCC 보고서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 방대한 내용 중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 요약서는 크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론 및 구성, 최근 발전 및 완화 동향, 지구온난화 제한을 위한 시스템 변혁, 완화, 적응, 지속가능 발전 간의 연계, 그리고 대응 강화입니다. 그래서 각 섹션별로 제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IPCC 보고서에서 제3 실무그룹 보고서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개괄을 말씀드리면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대기 중 온실가스 제거에 대한 현황과 방법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전략적 방향을 제공합니다. 동 보고서는 완화 노력의 적합성, 비용, 가능 환경 등 관련된 모든 방면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자체가 자체적인 연구가 아니라 기존의 연구 결과물들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중립성을 담보로 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여기서 도출된 정책적 내용은 정책적 관련성을 갖지만 정책 개입은 회피한다라는 입장에서 작성이 됩니다. 동 보고서가 제5차 평가 보고서와 차별화된 점을 이 6차 평가 보고서가 기존의 5차 평가 보고서와 이제 차별점을 갖는데요. 그 차별점에 대해서 5가지 개념적 접근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보고서가 굉장히 이제 이번 보고서가 갖는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2015년에 채택된 파리협정이라던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UN 2030 아젠다 설정 등 국제적인 변화 추세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완화 노력을 하는 주체에 있어서 정부 섹터뿐만이 아니라 도시나 민간 섹터, 토착민, 지역사회, 시민, 청년, 초국가 이니셔티브, 민간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완화 보고서긴 하지만 완화 단독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적응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경로와의 연계성이 강조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완화를 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들이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수요 관리에 대한 사항 그리고 기술 개발 및 이전 그리고 혁신에 대한 사항이 별도 챕터로 들어가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회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분석 체계로서 경제적 효율성이나 형평성, 기술 사회적 전환 과정, 그리고 사회 정치적 체계 등이 평가 체계로서 이제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보고서는 굉장히 분량이 크고요. 총 17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각 챕터가 거의 2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총 챕터 이 17개 챕터를 이제 구분을 하면 이제 처음에 서론과 배출 추세 및 완화 경로가 있고 그리고 완화를 하기 위한 조치로서 챕터 5에 수요 조치의 완화 조치가 있고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산업군별 완화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기술적인 완화 조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발전 및 완화 동향에 대한 섹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지구적 배출 동향입니다. 동 보고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 지구적 순 배출량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연간
연간 59 플러스 마이너스 6.6 기가톤 CO2 이퀴벌런트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9 기가톤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수치는 2010년 배출량 대비 12%, 그리고 1990년 배출량 대비 54%가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전 지구적 순 배출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연평균 증가율은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인데요. 2020년에서 2009년 연평균이 2.1% 증가했다면 2010년에서 2019년 연평균이 1.3%로 증가하고 있어서 그 연평균 증가율은 2.1에서 1.3% 증가하는 것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별 추이를 보시면 지금 온실가스들이 모든 종류 온실가스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가 지금 이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 파란색이 이산화탄소 및 화석연료 및 산업에서 노출되는 것이고, 노란색이 토지 이용 변화, 그리고 산림에서 이제 배출되는 값과 대기 중에서 제거되는 값을 산정한 값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이 메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아산화질소, 그리고 F가스입니다. 이 온실가스가 모두 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고요. 다만 F가스를 제외한 나머지 가스들은 199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증가 추세가 2배 이하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F가스 같은 경우는 1990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 약 3.5배, 그리고 불확실성 레인지까지 합하면 4.5배 증가하고 있어서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 지구적 배출 동향을 보면 1850년부터 2019년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게 되면 2,400 플러스 마이너스 240 기가톤 CO2인데요. 이 중 42%가 1990년에서 2019년에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도시 경로 또는 2도시 경로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5도시 경로의 탄소 허용 배출량의 5분의 4가 이미 배출되었고, 이제 남아있는 양은 5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출량 격차입니다. 지역별로 큰 배출량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850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화석연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북아메리카가 가장 높은 수치 23%이고요. 그 다음이 유럽, 그리고 그 다음이 동아시아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이 이제 남아시아와 중동인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지금 동아시아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에 지금 중국, 몽골, 한국, 남북한 포함해서 한국이 들어가 있는데, 한국이 이 동아시아로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높은 포션의 그 배출을 하고 있는 이제 그룹으로 되어 있어서 좀 불리한 상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1인당 배출량을 보시게 되면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시게 되면 가장 높은 곳이 북아메리카로 1년에 약 19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이 남아시아인데 2.6톤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완화 기술의 보급 동향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후변화의 완화를 위해서 저배출 기술이 이제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 2010년 이래 꾸준히 단가가 하락하고 보급량이 증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양광 단가가 85% 하락하고 보급량이 10배가 증가를 했고, 배터리 단가는 85%가 하락하고 보급량은 100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 IPCC 6차 보고서 SPM 상에서는 대표적으로 태양광 발전, 육상 풍력, 해상 풍력, 직광형 태양력 발전, 그리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이 대표적으로 단가가 하락된 이제 저배출 기술의 예시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쪽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회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화석연료 단가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가가 굉장히 하락을 하고,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단가가 화석연료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광형 태양력 발전도 마찬가지이고요.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2000년대에 이미 화석연료와 이제 경쟁할 수 있는 단가였는데 지속적으로 단가를 2020년대까지 계속 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고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보급량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가가 하락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수단은 혁신 정책이고요. 이 동 보고서에서는 기술 주도의 정책 차원에서 공공 R&D 투자 그리고 실증 사업과 시범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견인 정책 차원에서는 보조금 지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타겟팅한 저배출 기술뿐만이 아니라 일반 목적의 기술 중에서 디지털 기술이 완화에 역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시로서 센서와 IoT, 로봇, 인공지능 등에 대한 기술들이 에너지 관리 향상이라던가 에너지 효율성 증대, 저배출 기술의 채택 증진, 경제 기회 창출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활용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디지털 기술이 활용됨에 따라서 상품이나 서비스 수요 증대로 인해서 완화 기여도가 상쇄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언급되었고 또한 전자제품 폐기물이나 노동 환경, 디지털 격차 문제가 적절히 관리되었을 때 이 장점이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30년 NDC 목표 대비 배출량 격차입니다. 그 파리 협정 하에서 각 당사국들은 이제 2도시 장기 목표 그리고 1.5도시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각 국가마다 NDC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정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이제 59기가톤인데요. 2030년 이 현행 정책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2030년 전망치 57기가톤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각 당사국들이 제출한 NDC가 모두 이행됐다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 전망치가 53기가톤이라고 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53기가톤을 2도시 목표 또는 1.5도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상에서 배출되는 값과 비교를 했을 때 10에서 16 그리고 19에서 26기가톤의 배출 격차가 나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53기가톤보다 훨씬 더 적은 값이 배출되어야만 2도시 목표와 1.5도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배출 동향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향후 지구 온난화 제한을 위한 시스템 변형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그리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이 섹션 C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그 2도시와 향후 이제 배출 전망에 대한 배출 경로에 대한 그 시나리오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물들이 약 2,000가지가 넘는데요. 그것들 중에서 약 1,000개 정도를 이제 선택을 해서 그것을 8가지의 배출 경로로 유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카테고리 1부터 카테고리 8까지 유형화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카테고리 1, 2, 3입니다. 카테고리 1은 이제 1.5도씨 온난화 경로이고 다만 오버슛이 일시적으로 이제 온도가 오르는 오버슛이 없거나 또는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이고 카테고리 2는 1.5도씨 경로에 대해 오버슛이 높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3이 2도씨 온난화 제한인데요. 이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들을 중심으로 해서 카테고리를 묶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적 경로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도씨 경로로 가기 위해서 특히 카테고리 1은 카테고리 1A와 1B로 구성이 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표적인 예시적 경로로서 SP와 LD가 있는데요. SP는 Shifting Pathway입니다. 즉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경로로서 급격히 전환을 하거나 또는 LD, Low Demand,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에너지에 대한 디맨드를 급격히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고 이행했을 때 이 1.5도씨 경로 온실가스 넷제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REN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그리고 과감하게
보급하고 활용했을 때 C1B, CO2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 경로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2, 1.5도씨 온난화 제한으로 복귀하되 높은 오버슛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NEG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완화 행동을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대기 중에서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활동들을 하는 정책들을 했을 때 이것이 달성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3은 이제 2도시 경로로서 즉각적인 완화 행동을 시작하거나 또는 gradual strengthening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강화하고 행동을 했을 때 달성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고 우리가 current policy, 여기 current fuel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정책을 계속해서 지속하게 된다면 2100년의 온도가 3.5도씨까지 증가하고 또는 moderate action, 우리가 제출한 NDC를 달성하고자 하는 행동을 했을 때 2100년 온난화 온도가 2.7도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5도씨 완화 경로를 타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43%를 감축하고 2도씨 경로를 타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7%를 감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나리오상에서 우리가 1.5도씨 또는 2도씨 경로를 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예시적인 완화 경로를 바탕으로 해서 이 보고서에서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기존의 공급 변화 없이 공급 측면에 우리가 완화 노력 없이도 수요 측면의 완화 조치를 통해서 2050년까지 전 지구 배출량의 40에서 70% 감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이제 사회문화 행태적 변화, 인프라 활용 방법, 최종 소비 기술의 채택입니다. 특히 영양과 제품 이동, 주거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 측면에서 부문별로 어떤 완화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 사용의 감소, 저배출 에너지 자원의 확산,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보존이 필요하고 산업 측면에서는 가치사슬 전반으로 감축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저탄소 전력과 수소, CCS 등의 감축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언급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에너지 및 재료 소비를 감소하고 저배출 에너지 원으로의 전원과 연계한 전력화, 도시 환경에서의 탄소 흡수 및 저장 향상 등의 노력으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서는 저배출 건설 재료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활용 정책이 포함된 건물의 설계, 건설, 사용 폐기까지 각 단계를 통합한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송 측면과 농업, 산림, 토지 이용, 이산화탄소 제거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항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제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행동 변화가 아니라 대기 중에서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방식으로서 여러 가지 접근법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 각 부문별로 다양한 저비용 옵션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1톤을 감축하는 데에 $100 이하만 소요되는 옵션들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2030년까지 2019년 배출량 대비 절반 이상 감축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완화와 적응 지속가능 발전 간의 연계에 대한 섹션인데요. 여기에서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노력이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 다만 지속가능 발전 경로 전환을 위한 강화된 완화 행동을 했을 때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 분배적 결과를 수반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배적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에서 형평성 및 공정 전환을 고려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기반해야 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완화 행동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행동 간에 모두 시너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상충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충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사항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응 강화입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이제 4가지 사항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먼저 기후 거버넌스가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기후변화 관련 법이라든가 전략, 제도를 수립하고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며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는 규제 정책과 경제적 정책 수단이 함께 통합적으로 활용되어야 된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경제적 정책 수단으로서 탄소 가격을 중심으로 한 제도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가 2030년까지 전 세계 1에서 10%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장점들이 있다라는 사항 언급되어 바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재정인데 2030년까지 1.5도시 또는 2도시 제한을 위해서는 현재 완화 부분에 투자되고 있는 투자량의 3에서 6배가 더 소요된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이미 관련된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이 존재하는데 금융섹터 내 외부에 존재하는 장애 요소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언급되면서 이러한 장애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사항들, 이 장애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항, 그리고 이를 위한 노력들이 언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응 이 완화 노력과 관련해서 국제협력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 협약,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신 유엔 기본의 협약이라든가 파리 협정, 그리고 그 외에도 여타 몬트리올 의정서라든가 관련된 다양한 환경 협정들, 그리고 초국가적 협력이 기후변화 완화를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고 촉진할 수 있다라는 사항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 및 이전에 대한 국제 협력이 굉장히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데 다만 기술 혁신에 대한 국제 협력에 대한 이행 격차가 존재하는 바 향후 국제 협력에 있어서 기술 혁신에 대한 협력이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많이 지연이 돼서 핵심적인 아주 그 워킹그룹 3 보고서는 정보의 산실입니다.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고 우리가 NDC를 선언을 했는데 그것을 하면 얼마만큼 온도가 내려가고 안 하면 얼마큼 되고 어떤 기술을 도입하면 어떻게 되고 국제협력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금융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발표한 두 분의 발제자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와 두 분의 발제자는 이 앞에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지체 없이 이게 다음 일정이 없으면 조금 늦게 끝나더라도 이렇게 좀 토론을 이제 좀 충분히 하면 좋은데 다음 일정들이 상당히 중요한 일정들이 지금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좀 빨리 진행하는 거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분의 토론자는 사실은 10분 정도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10분 드리면 너무 많이 늦어질 것 같아서 한 7분이나 6분 정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유승직 교수님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유승기입니다. 예. 이미애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이시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예. 우리 정은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님 모셨습니다. 예. 자, 그럼 먼저 우리 숙명여자대학교의 유승직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유승직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오늘 상당히 중요한 그 IPCC 6차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게 돼서 저도 이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IPCC 6차 보고서 특히 이제 워킹그룹 3의 그 클라이밋 기후 변화 완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 이 IPCC 제 6차 보고서니 하는 그 이 IPCC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오채훈 박사님께서도 이제 IPCC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정치적인 어떤 가치 중립적인
그런 기관이고 또 그러한 보고서를 낸다고 합니다만 결국 확실한 거는 앞으로 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IPCC 그 과거 역사를 볼 때 IPCC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한 2, 3년 뒤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제출되는 그 IPCC 6차 보고서도 이번 뭐 당사국총회에서 이제 그 썸머리 포 팔러시 메이커 그 총괄적인 그 요약 보고서가 이제 채택이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뭐냐? 2025년에 우리가 각 국가마다 제출해야 되는 2035년 목표의 하나의 지침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이 내용을 갖다가 명확하게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오늘 오채원 박사님께서도 아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IPCC 6차 보고서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전달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는 2021년 현재까지 그 제출된 그 NDC의 목표를 갖다가 100% 각 국가가 다 이행해도 1.5도씨 이내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지금 제출된 목표보다도 더 강력한, 더 강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갔을 경우에는 2100년 정도 됐을 경우에 한 3.2도 정도 온도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1.5도씨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30년 이후에는 굉장히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편하게 서서히 먹다가 나중에 가서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하는 것은 저희 경제학자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추세에서는 우리가 2030년 이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감축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보겠고요. 두 번째 시사점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온실가스 저감 비용을 한 $100 정도 우리가 지불할 용의가 있으면은 2030년 그 배출량을 2019년 배출량 대비 50% 정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50% 정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1.5도씨 경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감축 목표도 설정을 할 때 아마 그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2020년 목표할 때 한 5만 원 정도, 50불 정도, 2030년 목표할 때 한 100불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설정된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6차 보고서에서도 이 100불 정도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과한 비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런 비용을 우리가 지불할 용의가 있냐 하는 것이고 이미 EU의 배출권 가격도 벌써 80에서 90유로 정도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의지만 있는 경우는 달성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시사점은 아마 이 화면을 아마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당장 그 2030년까지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전 세계적으로 했을 때 어떠한 정책 수단들이 어떤 기술 수단이 가장 큰 그 기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건 첫째 재생에너지라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했을 경우에 굉장히 싸고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싼 비용을 의미하는 거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비싼 건데 물론 우리가 원자력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자력도 어느 정도 일정 기여가 있습니다만은 재생에너지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뭐 다른 거학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30년까지 우리가 이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감축을 시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원자력을 우리가 이제 뭐 비중을 늘린다거나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비중을 늘리는 것이 우리가 2030년에 설정하는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오히려 그 목표 자체를 갖다가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면 안 되고 재생에너지는 오히려 지금 현재도 2030년 목표 달성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강화된 목표 설정하고 가야만 그게 국제 추세에도 맞는 것이고 오히려 가장 저렴하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감축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신기술은 특히 비용이 많이 든다 말씀을 합니다만은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재생에너지 비싸서 못하겠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 없으실걸요. 2005년 정도만 돼도 우리가 재생에너지는 비싸서 못한다 하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IPCC 6차 보고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2010년부터 19년 동안 9년 동안에 생산 원가가 100에서 15로 85% 정도 다운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리튬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육상 풍력 같은 경우도 50% 정도 하락을 했다. 그래서 신기술이 비싸다는 건 지금 현재서 사실이지만 그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IPCC 보고서에서 또 이제 중요하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재밌게 들어간 분야가, 우리가 이제 철강 산업에서 신기술 도입했을 때 철강 산업의 생산 비용은 뭐 40% 50%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소비자 물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에는 얼마만큼 들어가냐. 결론적으로 아무리 신기술이 들어가도 소비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발생되는 비용은 1% 미만이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비용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생산할 때 철강도 쓰지만 여러 가지 원료를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철강 비용이 10%에서 50% 올라가더라도 자동차 생산 원가는 한 1% 정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좀 더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산업계에 계신 분들도 좀 자신감을 갖고 또 이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경제학자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항상 싼 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가장 지금 쓰고 계신 제품의 대부분이 가장 싼 걸 쓰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도 이제 뭔가 이제 좀 소득의 수준에 맞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인 그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원전 확대 정책도 수단으로서 필요한 거고 가치가 인정이 됩니다만 원전을 확대한다고 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목표들이 후퇴하면 안 되고 오히려 더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원전 확대는 우리가 화석연료 소비, 화석연료 사용하는 발전의 축소로 연결이 돼야만 우리가 이제 2030년 목표에 근사한 것을 근접하게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이제 지금 뭐 스콥 3니 해서 알리백이니 하는 것 때문에 단순히 어느 기업의 감축분 쓰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들이 충분히 자기가 쓰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걸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결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2030년 목표라고 하는 것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시작이고 2025년에 이 정부에서도 2035년 목표를 갖다가 설정해서 제시해야 되는데, 아마 오늘 오채원 박사님께서 이미 발표하신 내용에 보시면 2040년 50년에 전 지구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35년에는 지금 2030년에 뭐 19년 대비 18년 대비 한 40% 얘기합니다만 40% 이상 50%에 가까운 숫자를 제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당장 우리가 떨어진 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여러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계획 불필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계획은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간단하게 이미 많이 늦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미 많이 늦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열심히 들려야 된다. 원자력 발전 에너지 하더라도, 그리고 실천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미애 고려대학교 교수님, 예, 한 6, 7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의 이미애입니다. 오늘 그 대응 방향 또 방안 온실 기체를 어떻게 감축해야 되느냐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대응 방향을 지구환경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남극의 오존 구멍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복 중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저희가 탄소 중립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남극의 오존 구멍이 복원이 되는 것도 한 2050년 경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계획을 잘 수행을 하면 아마 한 2050년에는 다 지구에 그런 축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남극 오존 구멍이 저희에게 어떤 레슨을 주었느냐? 사실은 인간하고 가장 먼 곳에서 이런 문제가 가장 먼저 발생을 했어요. 저희하고는 가장 거리가 먼데 오존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저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1985년에 그 비엔나 협약부터 시작해서 1999년에 그 베이징 어멘드먼트를 이루면서 이제는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기다려보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앞에 레슨을 가지고 기후변화 협약도 같이 수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기후변화 협약은 이 오존 문제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삐걱거립니다. 아까 그 반기문 총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남극의 오존 구멍이 저희들한테 이런 기후변화 협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하나의 그 선례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사실은 이게 어느 공장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회사의 문제도 아니고 저희 인간의 삶에서 나오는 하나의 부산물이죠. 이 지금 기후변화 유발 물질 살펴보면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지역적으로는 다 대기 오염 물질입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들이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기후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구 대기의 조성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이런 물질들이 이 인간의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게 글로벌하게는 지구의 건강이죠. 기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지구 환경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지구 대기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러한 그 오존 미세먼지가 이제는 기후변화 유발 물질로 취급이 됩니다. 저희는 온실 기체와 다르게 이러한 물질들을 단수명 기후변화 유발 물질로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염 물질들은 온실 기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지구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출원 근처에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되고요. 대기 중에 머무름 시간도 한 일주일 정도로 비교적 짧습니다. 근데 그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러한 물질들이 지구 대기 중에 존재하는 거는 다 그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층권의 오존은 생태계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륙권에서의 오존은 대기로 유입된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존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도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오존과 미세먼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은 지구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은 이런 물질이 조금 더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죠. 근데 비는 또 미세먼지가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엔 이런 자연적인 이 하나의 기작 안에 인간의 영향이 너무나 크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대기 중에서의 산화 과정을 잘 살피고 이해하고 이 서로 상호 그런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잘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효과적인 감축 그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결국에는 이 도시가 문제인데요. 도시에서 가장 큰 그 오염원은 자동차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자동차 그 깨끗한 그 배기가스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그 EPA에서 발표된 그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어렵습니다. 이 환경과학원에서도 오셨고요. 또 많은 그 관련 그 기관에서 오셨는데요. 정책이 제대로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근데 복잡한 거는 이러한 대기 오염 물질이 결국에는 오존과 입자상 물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배출만 줄인다고 이러한 물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자연의 원리를 이 지구의 대기 중에서 어떠한 그 반응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잘 알아야지 결국에는 이런 과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학을 기반으로 정책을 제대로 또 효과적인 정책을 또 오랫동안 또 유지 가능한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정책 수립을 할 때는 짧은 시간 그리고 긴 시간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소극적인 그런 정책이었다면 방법이었다면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 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구공학 기술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마치 소설에서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금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작년 크리스마스에 발사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반사경을 우주에 설치해서 지구로 유입되는 태양 에너지를 막으면 어떻게 될까? 바다에 철을 비료로 주어서 그 해양 생태계에서 흡수하는 CO2를 조금 더 촉진시킨 양이 또 많아지게 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많은 그 지구공학 기술들이 지금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런 기술들이. 근데 전부 다 타임라인이 다릅니다. 나타나는 그런 기간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효과가 조금씩 다르고 비용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을 왜 사용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 그 인간에게 미치는, 생태계에 미치는 안전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기후변화, 아까 뭐 1.5도도 지금 너무나 우리한테는 적절한 그런 목표가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기술까지 이제 적용을 할 그런 의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할 때 저희가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마치 뭐 설국열차나 아니면은 그 투모로우에 나오는 그 영화의 설정이 사실은 아주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그 망상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머릿속에 좀 잘 집어넣어 놓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지구 환경에서 저희가 어떠한 이런 뭐 저감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모디피케이션, 어떤 지구의 기후를 되돌리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그것 역시도 하나의 인간의 영향이라는 거를 좀 저희가 미리 자각을 하고, 이 지구가 굉장히 아주 그 잘 조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아주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는 거를 저희가 미리 좀 인지를 하고 그런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지금 요 옆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프처럼 현재 지구 환경은 굉장히 오랜 동안 기후가 변해왔어요. 과거에 그 라스트 글래셜 맥시멈 때는 현재보다 한 6도 정도 그 온도가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문제는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임팩트가 큰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앞으로도 또 다른 평형점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뭐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평형점을 찾아갈 때 나타나는 그 플럭슈에이션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기후 지금 재해로 나타났잖아요. 2020년, 21년에 많은 재해들이 지구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을 고려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대응 방향을 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연료 좀 뗀다고 대기가 얼마나 넓은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지구 대기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또 이 지구공학이라는 건 논란은 되지만 생태계에 위험을 주지 않는 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대한상공회의소죠. 탄소중립센터 과장님으로 계신 이시영 과장님 7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권위 있는 자리에서 제가 발언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환경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환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기 대가분들 앞에서 제가 무언가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요. 너무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까라는 측면에서 이 IPCC 6차 보고서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이 IPCC 6차 보고서의 저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우리 사회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로 저는 귀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시면, 보시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 CO2 배출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CO2가 줄어든 경험이 없었는데 딱 한 번 2008년경에 CO2가 줄어드는데요. 이때가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온실가스가 우리 사회와 경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사회 경제 시스템을 바꿔나가지 않는다면 탄소를 줄이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어떤 정책들을 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새로운 정책도 그 효과가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는 거는 그 GDP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EU가 요즘 온실가스 배출량하고 경제 성장이 디커플링 되고 있다고 굉장히 많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가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보시면 경제 GDP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갭이 유럽보다도 더 많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많은 정책들이 수립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요. 보시는 거는 산업 부분의 탄소 배출 효율을 국제사회하고 그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한 건데요. 보시면 1990년도에 빨간색이 우리나라의 산업 부분의 탄소 배출 효율입니다. 굉장히 전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비효율적으로 배출하던 나라였는데요. 지금 최근의 그래프를 보시면 얼마나 많이 혁신적으로 떨어졌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고 지금까지 한 정책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보면 지금 규모가 한 5.38억 톤 정도 되는데요. 이게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74% 정도를 커버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발전, 산업, 건물, 수송, 항공, 폐기물 할 거 없이 모든 부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고 있고 맨 밑에 보시는 것처럼 간접 배출을 포함해서 6가지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온실가스 물질을 다 규제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우리는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코로나로 영향으로 우리가 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 새로운 정책이 이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 6차 보고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프라는 우리가 지금 놓으면 앞으로 50년 이상 사용하는 인프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에너지 같은 인프라들인데요. 이런 인프라들의 투자에 있어서 기후 안정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이 기후 안정성을 고려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 분야에서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환경을 위하고 탄소를 줄이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이익으로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후 안정화와 경제 발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어차피 정해진 길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데 그러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나 감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왕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선점과 우리가 이익이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다른 시각을 갖는다면 분명히 우리가 한정된 재원이 기후 쪽 투자로 많이 옮겨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제 중심의 시스템을 인센티브 중심의 시스템으로 변화해 나간다고 하면 기후 쪽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투자로 인해서 뭔가 경제적 이득이 돌아간다고 하면 사회적인 전체의 기후 투자에 대한 수용성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그럼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후변화 이슈는 국내에 한정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적으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부분에 기술을 개발하고 모든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잘하는 나라와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이용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어떤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해서 분명히 제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혁신 기술 개발에 국가적인 역량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규제 시스템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배출권 거래제라는 정말 훌륭한 제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이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들에게 명확한 투자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들에게 투자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이것이 감축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많은 기업들의 투자도 감축의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오늘 그 마지막에 좀 홍보 좀 하겠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나왔는데 그 저희 상공회의소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 상공회의소에서도 지금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세미나를 1년에 한 5번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4월 28일 날 첫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만 탄소 중립을 이행하고 나서 얻는 편익이 더 커지는 그 시점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 시점을 앞당긴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탄소 감축 노력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취지에서 이 골든 크로스를 앞당기자라는 주제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나라는 것을 찾기 위한 세미나를 올해 총 5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산업계, 경제계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러죠. 예, 정말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우리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도입한 제도고. 어쨌든 그 탄소 배출 원단위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주로 온 건 사실이죠. 어떤 경제계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더 잘하려면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또 이제 기술 개발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이게 정책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사실은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명확한 그 정책 비전을 제시하라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4번째 연사분으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 연구부장으로 계신 우리 정은혜 부장님 7분 정도 부탁드릴게요. 네.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저희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 연구부에서 하고 있는 일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후 정책의 데이터 그리고 과학 기반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인데요.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온실가스 관측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제가 IPCC 6차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말 그만하고 실천해라, 이행해라. 글로벌 스탁테이크가 내년에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 경영학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혁신할 수 없다. 잘 측정을 일단 해야 되는데 과학원이 그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옆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EU에서 자기들이 이제 온실가스 관측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걸 좀 보여준 건데요. 단순히 이제 대기 조성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거에 더해가지고 온실가스가 되게 많이 배출되는 핫스팟을 잘 찾아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줄어드는지 줄어들지 않는지를 어세스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글로벌 스탁테이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세계 온실가스 관측 위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본이 벌써 한 10여 년 전에 벌써 고셋 위성을 쐈고 현재 GHGSat 위에서부터 8번째까지 GHGSat까지 8개의 위성이 이미 발사가 돼서 온실가스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3년까지 9개 위성이 더 쏘아질 예정인데요. 제가 그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위성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되게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Environmental Defense Fund라고 하는 미국 그 환경 단체인데 거기서 저희 위성센터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거기는 880만 불, 그러니까 한 900억 정도를 모금을 해가지고
메탄을 관측하는 위성을 2023년에 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시아 권역을 전체적으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환경위성센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협력할 건지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이게 이 의미는 뭐냐면 밑에서부터 이제 바텀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한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위성이라든지 측정을 통해 가지고 탑다운으로 실제로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또 모니터링하겠다. 전 지구가 그런 방향으로 벌써 가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성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유발 물질이 어떤 농도의 변화를 보이는가. 아까 이미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기오염 물질 같은 경우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위성으로 봐도. 근데 오존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CO2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성으로 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 쪽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과학원에서는 이제 EU라든지 또 미국 나사 이런 쪽하고 함께 오존 성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 그리고 단기 유발, 기후 유발 물질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지금 대기오염 물질 관측 위성이 발사되어 있습니다만 30년 정도가 되면 2030년에 그 수명이 끝나거든요. 그럼 다음 위성을 쏠 때는 대기오염뿐만 아니고 온실가스까지 같이 관측하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전에 2027년 정도에 좀 초소형 위성이라도 쏴서 대기오염 물질, 그 온실가스 관측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온실가스를 왜 관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렇게 많이 차이 나냐, 올라가면 다 섞이는 거 아니냐.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강원도 고성 같은 경우에는 416 ppm 정도인데 용산을 측정해 보니까 441, 한 25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배출원이나 흡수원 주변에서 이렇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측정해서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데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한 부분이고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서해안부터 이렇게 동해안까지 자동차에다가 관측 장비를 싣고 쭉 한번 다녀봤더니 수도권 쪽에서는 굉장히 빨갛게 보이고, 이제 강원도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점점 농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원에서는 지금 현재는 딱 한 군데밖에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더 촘촘히 앞으로 이제 관측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이 배출량 검증,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농도를 잘 계속 측정을 해 가지고 이제 대기 이동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배출량, 흡수량을 해 가지고 실제로 인버스를 통해서 배출량으로 산정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소스, 그러니까 배출원에서 배출원 측정을 또 저희가 뭐 공정시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특히 요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배출량을 산정할 때 바이오매스는 배출량에서 빼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바이오매스를 정확하게 산정하려고 하면 C14이라고 하는 온실가 그 이런 측정 방법을 통하면 이게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더니 폐기물 쪽 배출량이 이렇게 실측 기반으로 하면 거의 한 25% 이상 감축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요. 그런 측면들도 저희들이 계속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립환경과학원이 기후변화 적응센터로 작년에 연말에 지정이 됐거든요. 차유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응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저희가 과학원에서는, 그러니까 KI는 기후변화, 그러니까 정책 분야 기후변화 적응센터, 과학원은 과학 분야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일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후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기질 영향 예측하는 거 하고 있고, 또 기후 대기 통합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저희 과학원에서 수온이라든지 수질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쭉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특히 한강 유역에 있어서는 이제 기온 상승 농도는 10년당 0.27도씨인데 수온은 0.38도씨. 근데 최근 10년간은 그보다 훨씬 높게 수온이 엄청나게 빨리 증가하고 있는 거를 이제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수온도 얼마나 많이 변화할 것이고, 또 이렇게 많이 감축을 한다 그러면 훨씬 적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쪽 부탁드립니다. 저희 물 분야 적응 관련된 연구로서 이제 디지털 통합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수질 수량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거,
그리고 물순환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부분, 또 수생태 군집이나 서식지 변화를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과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부탁드립니다. 또 뭐 멜 어댑테이션, 오적응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제 요즘의 추세는 네이처 베이스드 어댑테이션, 자연 기반 적응이잖아요. 그래서 자연 기반 해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자연재해 저감을 할 수 있겠는지, 뭐 습지라든지 사구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과학원에서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위성 데이터, DB 이런 것들을, 그리고 AI들을 활용해 가지고 기후위기의 영향을 평가하고, 또 과학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기후위기 관련된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취약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 또 분야 간 상호작용을 분야 간 상호작용, 대기하고 물의 상호작용이라든지 물하고 재난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 그리고 적응 연구 국내외 협력을 같이 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그 반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제일 온실가스 감축에서 문제가 되는 국가들이 중국하고 일본이잖아요. 근데 국제협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후대기 통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온실가스 감축 25%에서 50% 늘어났을 때 미세먼지 감축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두 나라가 중국하고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쪽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례인데 이거는 다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쪽. 예. 이게 중국에서 그 작년에 만들어낸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중국이 2060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런 그래프를 그렸더라고요. 21년에. 그리고 기후대기 통합 보고서를 이제 매년 이런 식으로 발간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의미는 뭐냐면, 중국의 지금 대기오염 농도가 평균으로 봤을 때 한 35 정도라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기오염 물질 감축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게 한 22 정도 수준이라고 자기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2060 탄소 중립까지 간다면, 그래서 모든 뭐 탈탄소가 일어난다고 하면 한 7에서 8 정도까지, PM2.5 농도가 7에서 8까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한 그런 그래프인데요. 우리나라도 약간 이거는 뭐 그냥 제가 한번 그려본 그래프지만, 지금 27, 20였다가 25였다가 작년에 18로 떨어져서 굉장히 PM2.5 농도가 사실 사상 최저 농도이지만, 그 WHO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제 건강에 위해성이 없는 농도의 수준이 5거든요. PM2.5인데 사람들 얘기하면 다 이거 가능하냐 이런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탄소 중립으로 가서 모든 무공해차 완전 전환, 화석연료 완전 페이즈 아웃 이렇게 된다고 하면 못할 것도 없다. 특히 중국이 7이 된다면. 그래서 국제협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기후대기 분야에서는 더욱더 중요하고, 그런 쪽으로 더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 발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제 제 주변에는 주로 뭐 기후 환경 하시는 분들만 있어서 기후 위기 잘 믿지만, 아직도 또 기후 위기 음모론이라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증거 기반, 측정 기반, 과학 기반 이 정책은 매우 중요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이 그 역할을 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편이 당연히 중요하죠. 이게 온실가스만 줄이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도 줄여서 이제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혹시 한 분 정도 코멘트나 의견이 있으시면 그 좌석에서 뭐 질문 혹시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우리 발제자 분들 혹시 추가로 우리 최 박사님, 우리 오 박사님 없으세요? 예, 저희가 시간이 워낙 그 타이트하게 예정돼서 우리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한테 충분히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좋은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